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7년 2회 유통관리사, 유통마케팅 공부하시겠습니다. 유통마케팅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또 반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문제도 몇 개 있지만 나왔던 문제들이 주로 나왔고, 그래서 원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46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을 용어가 뭐냐고 했는데, 자, 이것들도 사실 이 자체를 물어본 건 처음 물어본 건데, 그래도 원래 그 재무비율 여러 가지, 재무비율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품의 매출 증가 기여 정도를, 매출 증가 기여도입니다. 기여 정도를 백분율 구성비로 나타낸 것을 무슨 분석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매출 증가 기여 정도, 이걸 흔히 공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출 공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 요인이 있잖아.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 요인에 가지고 근데 ABC가 있다고 할 때 각 요인별 기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요인별로 매출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매출 공헌도라고 합니다. 그 매출 증가 기여 정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 각 요인별로 기여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자, 매출 공헌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47번 문제인데, 그 촉진 믹스의 한 종류인, 자, 촉진. 우리가 마케팅 4P 중에서 프로모션이 있죠. 자, 프로모션인데, 프로모션에도 4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4가지를 갖다가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촉진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4가지를 갖다 적절히 배합할 때 프로모션 믹스라고 합니다. 촉진 믹스라고 하는 거죠. 자, 촉진 믹스에 뭐가 있습니까? 광고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광고가 있고, 두 번째, PR이 있습니다. 자, PR이라고도 하고 또 홍보라고도 하죠. 자, 공중관계라고도 하고, 자, 퍼블리시티 해가지고 홍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이제 인적 판매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판매 촉진이 있죠. 세일즈 프로모션 해가지고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인적 판매입니다. 그 인적 판매의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인적 판매는 별거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그 판매사원이 나가가지고 직접 고객을 접촉한 다음에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파는 거예요. 직접 거기서 교섭을 해가지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촉진이라고 할 때는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자, 판매사원이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자, 인적 판매. 인적 판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야구르트 아줌마들 예를 많이 들어요. 이런 것도 다 인적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적 판매의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그랬는데, 감성적인 판매가 어렵다. 감성적인 판매가 어렵다. 또 고객별 전달 정보의 차별화가 곤란하다. 원래 우리가 인적 판매하는 경우 감성적인 판매가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직접 면대면 1대1로 대응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감성적인 판매가 가능하죠. 또 한 가지는, 자, 고객별로 전달 정보의 차별화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의 모방이 용이하여 촉진 효과가 짧다고 했는데, 자, 경쟁사의 모방이 용이하다. 인적 판매는 모방이 안 되죠. 우리가 광고 같은 것들은 경쟁사가 모방할 수 있죠. 광고라든가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은 경쟁사가 모방할 수가 있지만, 인적 판매의 경우에는 모방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판매사원만의 노하우가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모방합니까? 안 되죠. 촉진 속도가 느리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프로모션 믹스 중에 다른 3가지에 비하면 촉진 속도가 제일 느려요. 느리고 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판매사원들을 일일이 고용해가지고 하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광고비나 이런 것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통제가 곤란하다. 또 촉진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 판매의 단점. 자, 우리 기본서에서도 그 4가지 제시하고 4가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그 촉진 믹스와 관련해서 인적 판매의 단점은 2015년 3회 문제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2015년 3회 문제하고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온 문제고, 또 2013년 2회 때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지금 3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촉진 속도가 느리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번 문제입니다. 자, 소매점의 상품 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진열입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진열의 경우에도 그 진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 진열의 여러 가지 유형들 같은 것들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진열에 대해서도 내용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1번은 고객이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열을 하거나 이럴 때 적용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이다가 있습니다. 아이다의 원칙 있죠. 아이다가 뭐죠? 처음에는 주목을 해야 돼요. 어텐션 해가지고 주목을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열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가다가 뭐 진열을 잘 해놨다 그러면 주목하게 되죠. 두 번째는 주목하게 된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게 인터리스트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디자이어. 뭔가 사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고 싶다는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지르는 겁니다. 뭐예요? 액션. 사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어텐션, 인터리스트, 디자이어, 액션 이런 순서예요. 이제 고객이 상품을 갖다가 구매하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열할 때도 호기심을 갖고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겁니다.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켜야만 액션. 구매할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색채와 소재 등을 올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채광. 자, 색채하고 소재 등을 올바르게 보여주려면 채광과 조명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충동적 구매 대신 이성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팝 광고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팝이라는 게 뭐죠? 포인트 오브 퍼체이스입니다. 구매 시점이에요. 구매 시점 광고 얘기하는 겁니다. 팝 광고는. 팝 광고의 목적은 뭐냐면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팝 광고는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 그래서 팝 광고가 다른 게 아니라 매장 안에 가면 포스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포스터가도 그것도 팝 광고입니다. 포스터에 근데 뭐 이효리가 나와서 소주병 흔들고 있다. 갑자기 저 소주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맥주 광고도 그런 거 멋있잖아요. 포스터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상품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천장에다 매달아 놓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멀리서도 보이니까 저거 사고 싶다. 이렇게 충동 구매입니다. 그래서 팝 광고물은 이성적 구매가 아니라 충동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게 만들려면 이성적 구매 대신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팝 광고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4번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부담감이 없고 상품 구색이 풍부한 점포. 상품 구색이 풍부해야만 거기 찾아가죠. 어떤 점포 갔더니 내가 찾는 물건이 거의 갔을 때마다 없다. 거기는 안 갑니다, 이제. 이 점포는 갈 때마다 내가 찾는 물건이 항상 있었다. 거기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점두에 진열된 상품. 점포 앞에 진열한 거 있죠. 점두에 진열된 상품은 그 자체가 큰 소구력을 갖습니다. 이 소구라는 말, 이게 일본 말인데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구라는 말이 있는데 어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구라는 말은 어필한다는 말. 그래서 점두에 진열된 상품은 그 진열 자체가 소비자에게 크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두에 중점 상품을 진열합니다. 점두에 중점 상품을 진열해가지고 고객을 유인하는 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진열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그 진열에 대해서도 2014년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9번 문제입니다. 강제적 로열티. 로열티라는 게 뭐죠? 로열티? 이게 바로 충성도 얘기하는 거죠. 고객 충성도. 그래서 고객의 이제 충성도라는 말이 잘 안 씁니다. 뭐 충성이라는 말은 근데 국가에 대해서 충성한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되잖아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충성한다. 뭐 이 말은 되죠. 근데 무슨 뭐 소비자가 어떤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충성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래는 충성도라는 말 대신에 이제 애호도라고 많이 씁니다. 고객 애호도. 근데 이 고객 애호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적 compulsive 로열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voluntary 로열티가 있습니다. voluntary 로열티. 뭐죠? 자발적 로열티예요. 자발적 로열티. 자, 대부분의 경우 로열티는 자발적 로열티죠. 그렇지만 예컨대 내가 살려는 물건을 어느 한 회사가 만든다. 하나의 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 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근데 국내에서 예컨대 아이폰이 있다. 아이폰은 한 회사만 만들잖아요. 한 회사만 만들기 때문에 그 특별히 아이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강제적으로 충동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강제적 로열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강제적 로열티. 자, 고객들의 인지적 또는 금전적
전환 비용이 낮을 때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강제적 로열티는 어쩔 수 없이 로열티를 갖다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제적 로열티라고 할 땐 강제적 로열티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로열티를 갖다 갖는 경우, 이런 경우, 이게 강제적 로열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일까요? 자, 고객들의 인지적 또는 금전적 전환 비용이 높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제품을 갖다 구매했는데 갑자기 이거로 바꾼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환 비용이. 또 마음도 부담이 되고, 이럴 때, 이것이 높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까지 구매하던 걸 구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이럴 때 높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며 경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발생한다. 다수의 경쟁자가 있는 경우라면, 또 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이럴 때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쓰던 제품 말고 다른 거 바꾼다.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자발적 로열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번에 고객이 서비스에 불만족하면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탐색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경우에도 전환하겠죠. 자발적 로열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걸 다 맞게 하려면 1번, 2번, 3번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1번, 2번, 3번은 다 자발적 로열티에 대한 설명이에요. 1, 2, 3번은 다 자발적 로열티에 대한 설명. 자, 4번에 독점적인 기업의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로열티. 독점적인 경우는 바꿀 게 없잖아요.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다른 거로 바꿀 수가 없죠.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 제품만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강제적 로열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제품을 계속 구매해야 되는 경우. 이게 바로 강제적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4번이고, 자, 패밀리 레스토랑 많이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뭐예요? 내가 알아서 어떤 특정한 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발적 로열티예요. 그래서 자, 요거 49번 문제는 4번만이 강제적 로열티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자발적 로열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제적 로열티하고 자발적 로열티하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흔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흔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이 내용을 어지간한 마케팅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강제적 로열티, 또 자발적 로열티,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문제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번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거죠.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VMS입니다. 자주 나오고 2017년 1회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등의 유통 구성원들이죠.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니까 마케팅 시스템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뭐예요? 생산자지요.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맨 아래 소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등의 유통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을 이루는 유통 경로 체계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아시죠? 가장 통제 정도가 낮은 게 관리형, 그 다음에 계약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기업형이 있죠.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품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의 유통 단계를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또 이걸 구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유통이나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통 비용이나 거래 비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강력한 수직적 유통체계는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죠.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경쟁 기업이 시장에 아예 못 들어와요. 시장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유통 경로가 없는데. 그래서 물건은 좋지만 유통할 수 없는 경우에 망하는 거죠. 과거에도 한국 마케팅에서도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제품은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로가 없는 거예요. 판로가 없어갖고 다른 기업에 흡수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강력한 수직적 유통체계죠. 유통체계가 구성되면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5번에 각 유통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VMS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신속 파악해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제일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게 기업형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형은 그래도 좀 비교적 난데, 그렇다면 전체가 다 VMS이기 때문에 VMS의 전체 단점이 이겁니다. 대응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50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번입니다. 자, 매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효과적으로 진열하는 방법을
방식을. IP는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PP는 포인트 오브 프레젠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로 구분하였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을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거 다 합쳐도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주얼 머천다이징이에요. 비주얼 머천다이징. V입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해가지고 VMD라고 하는 건데, VMD를 구성하는 내용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IP, PP, VP.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재 용어가 I는 아이템이에요. 요거는 포인트입니다. 요건 비주얼이에요. 연결시키는 거 아주 쉬워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 보시게 되면 점포의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서 유행, 인기, 계절 상품 등을 제한하여 고객이 매장으로 접근하게 하기 위한 진열이에요. 진열. 가지고 중점 상품과 중점 테마에 따른 매장 전체 이미지를 갖다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매장 전체 이미지를 갖다가 표현한다. 자, 유행, 인기, 계절 상품들을 제한하여 고객이 매장으로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전체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장 내 고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벽면 쇼케이스 그리고 테이블 상단 등을 활용하여 어디에 어떤 상품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상품이 있는가를 갖다 알려준다. 그래서 상품을 정면으로 진열하여 주력 상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상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포인트 오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이게 바로 PP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상품을 분류 정리하여 보기 좋게 진열합니다. 하나하나 상품에 대해서 아이템이에요. 하나하나 상품 하나하나가 뭐예요? 아이템이에요. 품목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구입 의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진열이고 각각의 상품들을 아이템을 보고 만지고 고르기 쉽도록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I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VP, PP, IP 해가지고 VP, PP, IP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죠? VP, PP, IP 이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머천다이징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몇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 이거 구분해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또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52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례에 적용된 광고 예산 결정 방법이 뭐냐 그랬는데 그 광고 예산의 결정 방법이 과거에는 마케팅 교과서마다 다 나왔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취급하지 않는 교과서가 꽤 많아요. 자, 미국에서 나오는 마케팅 교과서에서도 자, 광고 예산에 대한 결정 방법 취급하지 않는 책도 꽤 많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광고 예산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라든가 또 메시지 소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산 결정 방법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이클 포터가 쓴 필립 코틀러죠. 자, 필립 코틀러가 쓴 마케팅 관리의 원리라고 하는 교과서에서는 광고 예산의 결정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코틀러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코틀러야 필립 코틀러 흔히 마케팅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에요. 마케팅의 대가 해가지고 이 양반이 쓴 마케팅 관리의 원리가 지금 15판이 나왔어요. 15판. 제가 보고 있는 책도 15판입니다. 가장 최신의 책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코틀러가 광고 예산의 결정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가 한계 분석법이 있고요. 한계 분석법. 근데 광고 예산 한 달이 늘릴 때 거기서 얻는 편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익을. 한계 분석법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가 목표 과업법이 있습니다. 목표 과업법 있고요. 사실은 과업법이라고 했는데 원래 과업. 우선 목표 과업이 있는데 목표는 objective죠. objective인데 과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과업이 이게 objective 해가지고 task라고 그래요. task라고 했는데 그래서 task 해가지고 나왔는데 원래 task는 그냥 업무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 과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어진 업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는 보통 duty라고 합니다. duti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번역할 때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task는 업무라고 번역해야 되고 duty를 갖다가 과업이라고 번역해야만 이게 원래 의미대로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task인데 이것도 그동안 과업법이라고 번역해놨는데 필립 코틀러가 쓴 책에서는 이걸 목표 업무법이라고 나와요. 이게 정확한 번역어죠 사실은. 목표 업무법.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국내 마케팅 교과서에서 목표 과업법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대중 방법이 있습니다. 선대중 방법. 선대중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주먹구구식.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rule of thumb. 자, rule of thumb 이거죠.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분류하고 있는데 이 주먹구구식 방법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가용예산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 판매비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쟁동가법이라고 나와요. 경쟁동가법. 자, 가용예산법이라는 게 뭘까요? 가용예산할당법이라고 되어 있죠. 가용예산법.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에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얼마냐. 이걸 따져가지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율법은 예컨대 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쓰겠다 정했으면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 광고비도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동가법이라고 되는데 경쟁동가법, 경쟁자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경쟁기업만큼 쓰는 거예요. 경쟁기업이 광고비를 예컨대 10억 썼다. 나도 10억 쓰는 겁니다. 매출액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게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광고 효과도 측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목표 과업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목표 과업법. 어떻게 돼 있죠? 향후 3개월 동안 신제품 라면에 대한 표적시장 인지도를 50% 달성하겠다는 광고 목표입니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목표를 정했죠?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표적 가구별로 매주 평균 3번씩 3개월 동안 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 표적 시장을 500만 가구로 설정한 다음에 가구당 광고 비용을 300원으로 책정한 거예요. 그럼 광고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 필요한 과업들 정한 다음에 그 과업별로 소요 비용이 있죠. 과업별로 소요 비용을 합산해 가지고 광고 예산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표 과업법이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그 광고 예산 결정 방법이 나왔어요. 또 이제 광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광고할 것인가, 뭐 파동형이냐, 지속형이냐 하는 것도 있고 해갖고, 자, 광고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과업법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정한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과업별로 필요한 비용을 합산해가지고 광고비로 정하는 방법. 과학적이죠, 그래도. 다음에 53번입니다. 판매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판매 촉진이라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자, 프로모션 4P 중에 하나예요. 자, 프로모션 믹스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세일즈 프로모션 해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가 광고, 두 번째가 PR 또는 홍보, 세 번째가 인적 판매, 네 번째가 판매 촉진이에요. 지금 촉진에 관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판매 촉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판매 촉진의 방법이 예컨대 판매 촉진의 수단. 판매 촉진할 때 수단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쿠폰 있죠. 신문이나 잡지에 쿠폰 새겨놨습니다. 쿠폰. 그 신문에다가도 뭐 어떤 쿠폰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 오려가지고 오면 얼마 싸게 해주겠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많이 쓰던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리베이트도 있죠. 리베이트, 그 다음에 컨테스트라든가 컨테스트 같은 것도 있죠. 콘테스트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알리는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해가지고, 우리 근데 화장품 같은 거 살 때, 화장품을 갖다가 10만원어치 이상 산 파우치를 공짜로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뭔가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뭔가 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샘플도 있습니다. 샘플은 보통 대형마트에서 많이 하는데 흔히 시식 행사하죠. 그 시식 행사도 일종의 샘플이에요. 제품에 대한 샘플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그만 단위로 해가지고 샘플을 제공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 삼겹살 같은 거 조금만 떼주고 수 없으니까 구워서 바로 먹어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식 행사 같은 것도 샘플이. 이게 다 판매 촉진이에요. 또 이것도 있죠.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있죠.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있죠. 마일리지 커피 10잔 마시면 한 잔 공짜로 준다. 이런 것들 다 판매 촉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매 촉진이라고 감안해서 보시면 답은 쉽게 나오죠.
1번에 자, 가격형 판매 촉진은 결국 가격을 싸게 해주는 방식이 할인해 주는 거예요. 가격형 판매 촉진은 장기간에 걸쳐 실행할 경우 소비자의 자사상표에 대한 선호도와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다 아니죠. 계속 싸게 해주는 거니까 저거 뭐 안 팔리니까 싸게 해주나 보다. 계속해서 싸게 해주니까 그런 느낌 들죠. 그래서 자, 가격형 판매 촉진을 장기간 실행할 때 소비자의 자사상표에 대한 선호도와 충성도를 약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판매 촉진은 시장 점유율이 큰 브랜드가 작은 브랜드보다 효과적이다. 시장 점유율이 크다고 하면 판매 촉진 뭐하러 해요? 안 하죠. 그냥 광고나 이런 것들은 한번 때리고 말지. 시장 점유율이 작은 브랜드니까 뭐 판매 촉진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잦은 가격 할인을 갖다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를 갖다가 낮춘다? 아닙니다. 높게 만듭니다. 가격에 대해서 오히려 민감해져요. 잦은 가격 할인하면 제가 받을 때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또 지난번엔 10% 할인해줬는데 이번에 5% 할인해준다. 안 삽니다. 10% 할인해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가격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잦은 가격 할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판매 촉진 기간 중 판매량이 증가한 건데 이게 비구매 집단으로부터 나온다면 지금까지 안 샀던 집단이에요. 사지 않았던 집단으로부터 판매량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판매 촉진하는 경우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53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하고 얘도 잘 나옵니다. 프리미엄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프리미엄. 또 마일리지도 처음에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판매 촉진에 유형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도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54번입니다. 자, 제품 관리 및 자, 서비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품 관리 및 서비스 관리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뭐 성장기도 나오고 쇠퇴기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 수명 주기와 관련해가지고도 나왔는데 먼저 거기 쇠퇴기에는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쇠퇴기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리뉴얼이에요. 리뉴얼하고 취약 상품의 보완에 힘쓴다고 했는데 자, 이건 쇠퇴기가 아니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성숙기 때 하는 거죠. 성숙기. 성숙기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브랜드를 리뉴얼합니다. 성숙기에는 뭔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니까는 뭐예요? 이전과 약간 차별화해가지고 브랜드를 리뉴얼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 상품의 보완에 힘쓰는 게 성숙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핵심 제품 원래 자, 필립 코틀러가 제품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 제품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된 거란 얘기예요. 제품 안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뭐예요? 핵심 제품이 있고 유형 제품이 있습니다. 핵심 제품과 유형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보충 제품이 있죠. 보충하는 제품. 그래서 핵심 제품, 유형 제품, 보충 제품. 확장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확장 제품. 그래서 핵심 제품이라고 할 때는 그 제품이 주는 가치 있죠. 가치. 근데 우리가 자동차라는 제품이 있다. 그럼 자동차라는 제품이 있다면 자동차의 핵심 제품은 뭘까요? 자동차가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편리함 이거예요. 자동차의 핵심 제품은 편리함. 그럼 유형 상품은 뭐예요? 유형 제품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자동차 그거. 눈에 보이는 자동차가 바로 유형 제품이에요.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확장 제품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품질 보증을 해줘요. 근데 뭐 3년 무상 수리, 품질 보증, 또 자동차를 사면 나한테까지 갖다 줍니다. 배달해줘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확장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품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필립 코틀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품을 갖다가 세 가지의 결합체로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 제품 나와 있는데 그럼 핵심 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의 편익은 뭘까요? 아름다움, 노화 방지, 아토피 개선 이런 것들이 핵심 제품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화장품 실체는 유형 제품이고 만약에 했는데 아토피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예컨대 뭐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확장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핵심 제품입니다. 핵심 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의 편익은 아름다움, 노화 방지, 아토피 개선 등을 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예약 시스템의 도입은 서비스의 소멸성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서비스는 자, 생산 즉시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되는 즉시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서비스의 소멸성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신제품 브랜드 전략에서 다른 종류의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를 갖다 이용할 때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확장. 그래서 유명한 거 어린이용 제품 있잖아. 어린이용 제품. 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린이용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예컨대 그 어린이용 제품을 갖다 만드는 집이 어린이집 체인을 만들었다. 근데 거기다가도 똑같은 브랜드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확장이다. 자, 5번에 성장기. 성장기에는 매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때가 성장기죠.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브랜드를 강화하고 또 집약적 유통을 채택해야 하는 겁니다. 최대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매 점포가 취급하도록 제품을 갖다 공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품 관리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이 잘못됐고 나머지 내용 맞는 내용도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55번에 고객에게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일선 판매원에게 권한을 이양하려면 마케팅 성과 및 평가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처음 나온 문제인데 그냥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판매원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그랬죠. 권한을 이양하려면 뭐예요? 권한을 다 넘겼으면 간섭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죠. 자, 사후 통제 대신에 사전 통제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 통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사전 통제가 예방 통제예요. 사전 통제가 예방 통제 같은 겁니다. 같은 얘기죠. 적합한 판매원의 선발과 교육을 더 강화한다. 어쨌든 간에 권한을 주는 거니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책임지고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합한 판매원의 선발과 교육을 강조한다. 판매원에 대한 일상적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아니죠. 일상적 관리 감독하게 되면 뭐예요? 권한을 준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권한을 주고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려면 관리 감독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55번 정답은 4번인데 뭐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56번입니다. 자, 성장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시장 침투는 자사점포에서 쇼핑하지 않는 고객을 유인하고 기존 고객들은 또 더 자주 점포를 방문하여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다.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소매업태, 기존 피적세분 시장이죠. 그 시장 확장, 새로운 시장이에요. 시장 확장이니까 새로운 시장이죠. 그래서 기존의 소매업태를 이용하는 전략, 시장 확장입니다. 자, 디귿에 소매업태 개발. 자, 동일한 표적시장의 고객에게 다른 소매 믹스를 가진 새로운 소매업태를 제공하는 전략. 다 맞습니다. 시장 침투, 시장 확장, 소매업태 개발이에요. 원래 이 내용은 이제 그 유명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소매 경영 관련된 교과서가 있어요. 레비가 쓴 교과서입니다. 레비라는 학자예요, 레비. 자, 레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츠가 쓴 교과서입니다. 레비 앤 와이츠가 쓴 리테일 매니지먼트라는 책이에요. 그 리테일 매니지먼트라는 책에서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가 있죠. 그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를 갖다 여기에 정의하고 온 건데 그 기존을 약간 바꾼 겁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 시장이에요. 기존 시장. 기존 시장. 여기는 신규 시장. 새로운 시장이에요. 신규 시장. 여기는 업태인데 기존 업태입니다. 기존 업태. 업태요. 업태. 기존 업태. 여기는 뭐예요? 신규 업태. 업태.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를 구분했을 때 여기서 기존 시장에서 기존 업태, 기존 시장에서 기존 업태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들이 더 많이 사도록 하는 거고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침투예요. 그 다음에 업태는 기존 업태인데 신규 시장 나가는 겁니다. 자, 업태는 기존 업태인데 신규 시장 뭘 해야 돼요? 시장 확장이죠, 이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뭐예요? 시장 확장입니다. 시장 확장. 그 다음에 시장은 기존 시장인데 새로운 업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업태를 만드는 게 뭐예요? 소매 업태 개발이죠, 이게. 새로운 업태를 만드는 거니까 소매 업태 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세 가지인데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업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하지 않던 거 하는 거죠. 다각
다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각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다섯 네 가지로 구분했지만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엔소프, 이고르 엔소프의 그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처럼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장 침투, 시장 확장, 소매 업태 개발 세 가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6번 정답은 5번 다 맞습니다. 세 개. 자, 다음에 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서비스 업체들의 포지셔닝 전략과 그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원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포지셔닝. 우리가 STP 전략이 있죠. STP 전략에서 이제 표적시장 전략입니다. 표적시장을 목표시장 전략 해갖고 이제 나오는 건데, 자, 표적시장 전략 해가 제일 먼저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합니다.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세분된 시장 중에서 내가 주로 공략할 시장을 선정해야죠. 표적시장을 선정합니다. 타겟팅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지셔닝이죠. STP 전략. 자, 포지셔닝은 뭐예요? 내가 목표로 삼은 고객. 자, 목표로 삼은 시장의 고객의 마음속에 내 제품이 더 뛰어나다는 걸, 경쟁 제품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는 걸 갖다가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리 잡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제품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갖다가 자,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자, 포지셔닝도 여러 가지 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지셔닝 맵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지각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지셔닝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이런 것도 그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건데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예컨대 서비스 용도 관련해가지고 A 헬스클럽은 다이어트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여성 전용 다이어트 전문 클럽. 여성 전용이고 주 목적이 다이어트 목적이에요. 뭐 남자들 근육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이어트 목적. 이렇게 포지셔닝 했다. 그 서비스 용도별이죠. 서비스 용도에 관한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성 해가지고 비택배 업체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배달한다. 로 포지셔닝 했다. 신뢰성입니다. 반드시 하겠다. 신뢰성.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확신성, 어시어런스인데, 자, C대학병원은 우리 병원에 여러분의 건강을 맡기십시오. 라고 포지셔닝 합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병원은 분명히 건강을 책임지겠다.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확신성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포지셔닝 한 것이고. 자, 4번에 D커피는 이탈리안 커피 하면 D커피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속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탈리안 커피. 해가지고 서비스의 속성을 갖다 포지셔닝 한 거예요. 5번은 이 피자는 정통 수제 화덕 피자 레스토랑이다 해가지고 포지셔닝 했는데 서비스 경쟁자예요? 아니죠. 정통 수제 화덕 피자 레스토랑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이거는 서비스 공급자로 해갖고 이제 파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포지셔닝 전략이 있어갖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마케팅 교과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취재자가 어디서 한번 찾아갖고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57번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이 무엇인지 관련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58번입니다.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가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경우 공급업체가 유통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을 모두 고르면 무엇이 알았습니다. 유통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다 중요하죠. 경제성도 중요하고 통제성도 중요하고 적응성 다 중요합니다. 그냥 판단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성 중요하죠. 비용과 수익 따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가 유통업체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따져야죠. 또 그 유통업체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거 평가해야죠. 다 중요하죠. 나온 겁니다. 뭐 특별히 뭐 어디서 뭐 신경 써야 될 내용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판단해서 답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고 뭐 특별히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에요.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59번입니다. 다음 글상자 안에 A 대형마트가 사용한 전략이 뭐냐고 했습니다. A 대형마트는 추석을 맞이하여 4인 가족 단위의 명절 선물 세트를 출시함과 동시에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힘입어서 혼자서 술 마시고 밥을 먹는 사람들, 흔히 혼술, 혼밥 쪽 전용의 명절 선물 세트를 출시했다. 어떻게 한 걸까요? 차별화한 거죠. 차별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엔 무조건 다 4인 가족 단위 해가지고 선물 세트를 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 한 얘기하면 차별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차별적 마케팅 전략입니다. 차별적 마케팅 전략. 자, 이렇게 한 건데, 원래 우리가 코트너 책에서도 이제 마케팅 전략 하면은
네 가지로 구분해요. 자, 필립 코틀러가 쓴 마케팅 관리의 원리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자, 처음에는 비차별적 마케팅이죠. 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혀 차별화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일 상품.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량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비차별적 마케팅에 해서 대량 마케팅입니다. 대량 마케팅, 매스 마케팅이에요. 그러다가 소비자 욕구가 점점 더 이제 다양화되고 하면서 소비자 욕구 변화를 갖다 고려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차별적 마케팅이에요. 차별적 마케팅인데 흔히 차별적 마케팅을 다른 말로 세분화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되 소비자 그룹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 마케팅. 그러다가 이제 세분 시장으로 구분한 다음에 어떤 특정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정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략하는 게 뭐죠? 집중화 마케팅이죠. 집중화 마케팅 해가지고 틈새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틈새 마케팅. 그러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미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 마케팅. 가지고 미시 마케팅은 이제 시장이 제일 좁은 거에서 지역이나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지역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미시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전략이 전개되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 표적화 전략 중에 한 가지 해서 이걸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서로 다른 제품 욕구를 가진 여러 고객 집단 각각을 위해서 하나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밥 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별도의 상품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59번은 자, 차별적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이거 코틀러가 이거 한 것도 말고도 이제 또 우리가 원가의 전략과 차별화 전략 구분하기도 하죠. 원가의 전략과 차별화 전략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집중화 전략 구분해가지고, 자,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죠. 흔히 본원적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원적 경쟁 전략. 그래서 본원적 경쟁 전략 해가지고 원가의 전략과 차별화 전략과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구분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이건 뭐 어떤 때 두 가지라고도 하죠. 두 가지가 뭐냐 해가지고 본원적 경쟁 전략 해가지고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원가의 전략과 차별화 전략. 세 가지다 그러면 집중화 전략 포함시키고, 네 가지다 그러면 원가의 집중화 전략과 차별화 집중화 전략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흔히 본원적 경쟁 전략 해가지고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에 60번에 제조업체 브랜드를 부착하고 있으면서 특정 유통업체에게만 공급되어 판매되는 상품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자, 제조업자 브랜드를 부착하고 있지만 그 브랜드는 뭐예요? 특정 유통업체에서만 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제조업체, 유통업체 연합 브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이빗 내셔널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그 편의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편의점 가면 그런 게 있는데 특정 회사가 만든 건데 그 편의점에만 가야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없고. 이런 거 갖다가 제조업체, 유통업체 연합 브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컵라면도 그런 거 있습니다. 컵라면도 예컨대 그 원래 짜장면의 원조가 인천 공화춘이라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화춘이라는 브랜드를 갖다 붙여가지고 컵라면처럼 만든 짜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 나가 있느냐? GS에 나가 있습니다. 그 GS 슈퍼마켓 거기밖에 없어요. 공화춘 라면, 공화춘 짬뽕 이것은 공화춘 짬뽕, 공화춘 짜장면 해가지고 라면처럼 만든 건데 GS에만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체 브랜드를 갖다 부착하고 있지만 특정 유통업체에게만 공급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제조업체, 유통업체 연합 브랜드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브랜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서 유통업체 브랜드하고 스토어 브랜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브랜드 해가지고 프라이빗 브랜드라고도 하고 스토어 브랜드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유통업체 브랜드라고도 하고 또 사적 브랜드라고도 부릅니다. 사적 브랜드라고도 해서 프라이빗이니까 사적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사적 브랜드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적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여기엔 또 세 가지가 있죠. 저가 브랜드가 있어갖고 이 제너릭 브랜드 있죠. 그 제너릭 브랜드를 갖다가 프라이빗 브랜드 중에서도 제너릭 브랜드를 갖다가 저가 브랜드라고도 그래요. 저가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브랜드라고도 하고 또 무상표 브랜드라고도 합니다. 저가 브랜드 또는 무상표 브랜드라고 그래요. 무상표 브랜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노네임 브랜드라는 말도 있죠. 노네임 브랜드, 저가 브랜드, 무상표 브랜드, 노네임 브랜드 다 제너릭 브랜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가지고 프라이빗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2017년 1회 시험에 나왔었죠. 또 뭐가 있었죠? 모방 브랜드가 있었죠. 모방 브랜드 해가지고 카피캣
카피캣이라고 하는 모방 브랜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유사 브랜드가 있었죠. 2017년 1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브랜드와 관련된 용어들 요새 세분화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제조업체, 유통업체, 연합 브랜드입니다. 4번이죠. 자, 다음은 61번. 전문점에 가장 적합한 상품 구성 방식이 뭐냐고 했습니다. 전문점이에요. 좁죠? 좁으면서 깊습니다. 좁고 깊은 구성 방식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왔어요. 2016년 3회, 2015년 2회,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또 나왔던 겁니다. 전문점이니까 좁고 깊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넓고 얕다고 하면 이건 뭐죠? 백화점이죠. 넓고 얕다고 하면 백화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고 깊다, 넓고 깊다고 하면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는 넓고 깊고. 자, 좁고 얕다 편의점이죠. 매장 규모가 작잖아요. 편의점은 매장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고 뭐요, 깊이도 얕아요. 편의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상품 구성 방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62번 문제는 자, 소비자 구매 행동을 기준으로 한 카테고리 이용 중에서 그 상품 구색을 가장 완벽하게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소비자 구매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상품 구색을 가장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 거 뭐예요? 기본 생필품이죠. 생활에 어떤 집이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상품 구성을 가장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62번. 상품 구색을 가장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은 기본 생필품이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에 브랜드 또 나왔네요. 같이 시험 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어쨌든 간에 유통업체 브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뭐 별 문제 아닙니다. 유통업체 브랜드예요. 유통업체의 독자적인 브랜드명, 로고, 포장을 갖고 있죠. 유통업체는 프라이빗 브랜드를 통해서 점포 충성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점포에 가면 없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다른 점포에 가면 없는 브랜드고 가격대니까 당연히 점포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와가지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라이빗 브랜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맞고요. 대규모 생산과 대중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광고 진행이 일반적이다. 이건 바로 뭐예요? 내셔널 브랜드입니다. 자, 4번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아시죠? 뭐 이거 그렇죠? 내셔널 브랜드 대규모 생산해가지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잖아요. 자, 5번에 중간 마진폭을 제거하여 추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건 역시 프라이빗 브랜드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번입니다. 유통기능을 거래 성사를 촉진하는 상적 기능과 성사된 거래를 이행하는 물적 기능 구분했습니다. 그럼 다음 중 물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물적 기능에 해당하는 게 물적 기능이 뭡니까? 보관이나 운송이나 하역, 포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는 뭐 배달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배달이 바로 물적 기능에 포함됩니다. 자, 이건 뭐 이걸 이렇게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 그냥 뭐 한 문제 그냥 쉽게 맞아라 이런 마음으로 낸 것 같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상적 기능인데 특히 그 상품 등급화 있죠. 상품 등급화는 이거 어떠니 유통 조성 활동이라고 합니다. 등급화는 유통 조성 활동이라고 그래요. 가지고 이제 유통 조성 활동에 포함되는 게 등급화도 있지만 등급화 말고 뭐요? 표준화도 여기 포함되죠. 이것도 여기 포함되고 표준화,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위험부담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유통 조성 활동에 포함됩니다. 유통 조성 활동. 그래서 상품 등급화, 표준화, 금융, 위험부담. 자, 이런 것들이 다 유통 조성 활동에 포함되고, 나머지 머천다이징, 가격 조정, 촉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상적 기능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에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 이거는 자, 두 번째 나온 겁니다. 2015년 3회 때 나왔고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지금. 자, 투사기법이라고 그래요. 프로젝티브. 투사기법은 응답자 자신의 행동을 직접 설명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응답자 자신의 행동을 직접 설명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동,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뭐예요? 응답자로 하여금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동기나 신념, 태도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응답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해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응답자의 동기나 신념, 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려는 기법이다. 다음 중 투사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마케팅 조사에서 쓰는 거예요.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제시되는 보조물이 뭐냐. 그래서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때 제시되는 보조물이 뭐냐에 따라서 단어 연상법이 있고요. 단어 연상법도 문장 완성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림, 만화에 있어, 만화. 그림 또는 만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또는 만화를 보여준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가 또 역할 연기 같은 것들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투사기법에 포함되는 건 세 가지. 요거 세 가지에다가 사다리 기법까지 포함됩니다. 네 가지가 투사기법에 사용한 것인데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투사기법 말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아니면 역할 연기법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법은 투사기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역할 연기법도 이거 말고 또 근데 스토리텔링 같은 거 써요. 스토리텔링 기법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투사기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쉽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문제 두 번째 나온 거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2015년 한 번, 2016년 한 번, 2017년 한 번 나온 거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65번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번은 본래 계획한 판매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의 차이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한 판매 가격만큼 왜 못 받았냐?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할인해 줬으니까. 또 특별 할인해 줬으니까. 또 결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감모라고 하는 겁니다. 감모. 그래서 리덕션이라고 그래요. 감모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역시 2015년 2회 때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감모라고 합니다. 리덕션. 그래서 그냥 용어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감모. 계획한 판매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의 차이, 할인해 주거나 특별 할인해 주거나 결손을 갖다 본 경우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걸 다 합쳐서 감모라고 합니다. 리덕션. 다음에 67번 문제입니다. 제품의 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수요 예측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문제 중에서도 가장 쉬운 문제죠. 자, 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수요 예측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상권의 경계를 갖다 획정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다음에 68번 문제. 도매상 중에서 회전이 빠른 한정된 계열의 상품을 소규모 소매상에게 현금 지불 조건으로 판매하고 배달 안 해줍니다. 뭐예요? 현금이고 배달 안 해줘요. 현금 무배달. 있죠. 현금 무배달. 입니다. 그래서 현금 무배달이라고도 하고 또 현금 거래라고도 하고 이렇게 캐시 앤 캐리예요. 캐시 앤 캐리 홀세일러라고 해서 현금 거래 도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업분배업자는 산업재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상이고, 트럭 도매상은 먼저 트럭 잡아 해가지고 트럭에다 물건 싣고 다니면서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직송 도매상은 소유권은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근데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상품은 어디 있느냐? 공장에 있습니다. 가지고 소매상이 주문하면 공장에서 직접 물건 보내는 도매상이에요. 주로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옮길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보내는 겁니다. 자, 진열 도매상, 렉잡어. 자, 이거 도매상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답 5번이죠. 현금 무배달 도매상. 뭐 보통 우리가 많이 예를 들 때 현금거래 도매상 해가지고 자, 코스트코 같은 경우 예를 들죠. 코스트코.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 클럽 같은 경우 있죠. 농협 하나로 클럽 이런 때다 도매와 소매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도매 소매도 같이 하는데 도매하는 경우에도 싸게 주지만 뭐 배달 안 해줘요. 현금 거래입니다. 그 대신 또. 그래서 이런 조건이지만 싸게 파는 거예요 또. 다음에 69번에 특정 제조업체가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에게 유통하는 구조인데 도매상이 3개입니다. 제조업체가 있고 도매상이 3개예요. 1, 2, 3이 있다. 거래가 몇 번이죠? 3번 있죠. 3번 있고 그 다음에 소매상이 10개입니다. 도매상이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도매상마다 10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가 몇 번 있어요? 10개가 있죠. 10개가 있고
그러니까 3 곱하기 10개씩이니까 뭐예요? 30번이죠. 3 더하기 30. 3 더하기 30 하게 되면 자, 33번이죠. 총 거래수가 몇 개냐 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흔히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 자,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예가 직접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5번에 33개입니다. 다음에 70번 문제입니다. 도매상의 기능을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과 자,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가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마케팅보다는 뭐예요? 유통물류 일반에서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에 나온 겁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가 뭐냐고 했는데 다 뭐예요? 다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인데 여기서 자, 신용 및 금융 기능이 있죠. 자, 신용 및 금융 기능은 도매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자,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이기도 하고 자, 소매상을 위한 기능이기도 하고 두 군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자한테는 뭐예요? 미리 돈을 준 다음에 물건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준 거 아니에요? 그게 금융입니다. 또 소매상한테는 뭐예요?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외상으로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금융입니다. 그래서 신용 및 금융 기능은 도매상이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에도 포함이 되고 소매상을 위한 기능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군데 다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문제가 갑자기 뒤에 가서 그냥 너무 이렇게 또 헐렁한 문제들 아주 그냥 한번 읽어보고 답이 쉽게 나오는 뭐 이런 문제들이 꽤 나왔는데 출제하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거나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아주 설명할 필요도 없는 자, 이런 문제들을 또 몇 개 내고 했는데 그리고 또 엄밀하게는 마케팅보다는 시험 범위로 봐서는 뭐예요? 유통물류 일반에 포함되는 이런 문제인데 뒷부분에 유통물류 일반에 포함되는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제 마케팅도 사실은 문제를 세련되게 내려면 뭐 진짜 꽤 까다롭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뭐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